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엔 갈등 해결과 소통, 그리고 민족 통합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기능적인 면과 그리고 역기능적인 면,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요, 소통과 담론의 윤리와 관련해가지고 공자가 강조했던 조화정신으로의 화이부동이라는 개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원효 선생님의 일심사상, 그리고 화생사상 이런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일단 스킵하고요. 하브마스를 중심으로 한 담론윤리, 그리고 민족 통합과 관련했을 때 사용되고 있는 통일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과 담론 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칸트와 밀을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시켜보았습니다. 자, 먼저 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트는 보편적 도덕 규범을 강조를 하죠. 형식적인 어떤 룰이지만 그 룰을 통해 가지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도출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버마스는 이러한 보편적 도덕 규범 도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보편적 합의 과정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칸트는 보편적 도덕 규범을 언급은 하지만 어떤 부분이 없다? 예, 그렇죠. 보편적 합의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틀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로 옮기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뭐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주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절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들 간의 담론을 통한 보편적 규범이 도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보여주지 못했던 현실로 옮기기 어려웠던 이런 도덕 규범들을 하버마스는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도덕 규범이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는 점이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칸트와 하버마스의 비교를 넘어서서 이제 밀까지 생각해 보면은 더 확연하게 하버마스의 모습이 차이가 날 겁니다. 자, 밀, 우리가 자유론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의 의사 표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선 시간에 맨 앞단원에 학기 초라고 기억이 됩니다. 한번 다뤘었습니다. 자, 밀도 개인의 의사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를 중시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개인의 의사표현과 소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토론에 있어가지고 중요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관용, 그리고 자유의 표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버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적 담론 사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하고 일관성을 가져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 중에서도 이 부분이죠. 보편적 규범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버마스는 뭐죠? 보편적 규범의 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밀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칸트와 하버마스의 공통점은 뭐죠? 예, 보편적 도덕 규범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 있어서는 같았지만 보편적 합의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도출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칸트는 현실로 옮기기 어려운 그런 한계를 보인 반면에 하버마스는 예,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도덕 규범을 도출했다는 큰 차이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라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유사했지만 또 결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보편적 규범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밀은 관심이 없었다는 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사항, 요 담론사항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상적 담론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언어 그리고 행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맞아 참여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 합리성을 위해서 뭐죠? 담론의 규칙이 준수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담론의 규칙은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표현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상호간의 신뢰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참된 내용, 타당한 근거 기반으로 해서 담론의 규칙이 준수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바로 하버마스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 담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통일 관련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관련 비용은 크게 분단 비용, 그 다음에 통일 비용, 그 다음에 통일 편익 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분단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 이 돈은 소모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는 국방비가 있고요. 뭐 간접적으로는 이산가족의 슬픔에서 나타나는 비용, 그리고 전쟁이 불안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의 투자를 받으면은 국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꺼려한다는 점에 있어서 투자 유치에서 나타나는 어떤 손실 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분담 비용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일 비용은 뭐냐면요,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인데요. 이것은 투자적 성격입니다. 투자적 성격의 어떤 단시간적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 이유 그리고 통일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합쳐서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 현상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담 비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현상을 넘어서서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통일 비용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의 구체적인 예는요, 통일이 되고 난 이후 관점에서 예시를 들게 되면은 화폐 통합의 비용, 그 다음에 낙후 지역, 뭐 도로, 건물 증축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들, 돈들, 이런 돈 부분들이 다 통일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의 큰 차이점은 뭐죠? 예, 그렇죠. 분담 비용은 소모적이라고 하지만 통일 비용은 뭐죠? 생산적인 비용이다. 생산적 성격의 비용이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통일 편익은 이제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이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로 얻게 되는 지속적 성격이죠. 지속적 성격. 지속적 성격의 어떤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통일 편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이득,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로 나타나는 이득, 그 다음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신장되는 이득, 이런 부분들 다 통일 편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비용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소모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다라는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 각각의 비용의 특징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